7월 중순에 충청남도 청안군 새빌리. 찜통 같은 여름 더위가 온 마을을 삼키고 있었다. 불볕 더위는 비뚤어진 기와지붕 위로, 갈라진 시멘트 길 위로, 그리고 저마다의 불씨를 품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쏟아져 내렸다. 작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박영철 65씨의 낡은 단층 주택은 평소에도 웃음소리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박 씨가 이른 아침에 피워대던 줄담배 연기도, 아들 박지훈 28을 향해 좁은 마당을 저렁저렁 울리던 걸걸한 욕설도 들리지 않았다. 2022년 5월 15일 새벽, 아직 밤이슬이 마르지 않은 불섭 위로 희미한 어둠이 깔려 있을 때였다. 박 씨의 먼 친척이자 처남인 이영수 58씨는 낡은 오토바이를 집 앞에 세웠다. 그는 가끔 처남 댁인 이숙자 60씨가 안쓰러워 이 집에 들르곤 했다. 평생을 남편의 등살에 눌려 산 가여운 누이였다. 철제 대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이 씨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박 씨가 안에서 헛기침을 하거나 지훈이 마지못해 나와 문을 열어주곤 했다. 오늘은 요란한 매미 소리만 귀를 때렸다. 이 씨가 잠기지 않은 대문을 살짝 밀고 들어서자 텅 빈 마당이 그를 맞았다. 네 형, 누님, 계세요. 한참 후에야 이숙자 씨가 어두운 방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환갑을 갓 넘긴 여인의 얼굴은 마치 큰 병이라도 앓은 사람처럼 퀭하고 파리했다. 퉁퉁 부어 붉게 충혈된 두 눈은 이 씨의 시선을 피했고 앙상한 두 손은 불안하게 깍지를 꼈다 풀기를 반복했다. 매형은 어디 가셨어요? 누님. 이 씨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물었다. 이숙자 씨는 더듬거리면 아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다. 그 사람이 멀리 일 보러 갔어요. 찾지 말라고. 그 대답에 이 씨는 순간 얼어붙었다. 박영철은 평생 새빌리를 하루 이상 벗어난 적 없는 사람이었다. 하물며 친척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멀리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 씨의 시선이 무심코 대청마루로 향했을 때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소 찻주전자와 술잔만 놓여 있던 낡은 교자상 위에 임시로 차린 듯한 제사상이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박 씨의 익숙한 무표정한 얼굴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타다 만향 한 자루가 싸늘하고 기묘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멀리 가셨다면서 제사상은 왜 차리셨소? 이 씨의 목소리는 이미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숙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이 얼룩진 시멘트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손을 들어 집 뒤편, 늙고 앙상한 느티나무가 서 있는 뒤뜰 한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누렇게 마른 잡초들 사이로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흙더미가 부자연스럽게 솟아 있었다. 흙더미는 크지 않았지만 끔찍한 비밀 하나를 묻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장례식도 조문객도 없이 동네의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가부장적이고 엄격하기로 소문났던 박영철이라는 남자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들 지훈은 누이의 말에 따르면 방 안에서 컴퓨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을 뿐 아버지가 바로 집 뒤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이 씨는 며칠 전 동네 꼬마가 엄마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밤중에 박 씨 집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잠잠해졌고 그 후 무언가 땅 파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다들 아이가 헛소리를 한다고 여겼다.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무섭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씨는 덜리는 손으로 낡은 폴더폰을 꺼내 파출소장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소장님, 박영철 씨 집에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조용하던 골목길은 청안경찰서에서 출동한 차량의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파출소 직원들과 경찰서 형사들, 그리고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통제했다. 호기심 많은 동네 주민들이 몰려와 임시로 쳐진 통제선 밖에서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얼굴로 수군거렸다. 이 씨는 수사관들을 뒤뜰로 안내했다. 쨍한 여름 햇볕 아래 솟아오른 흙더미는 더욱 기이해 보였다. 가파낸 흙의 축축한 냄새와 함께 역겨운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발굴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 2명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이숙자 씨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었다. 박지훈은 방에서 나와 뜰 한 구석에 기대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태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가끔 군중을 힐끗 쳐다볼 뿐, 이 모든 일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삽질이 계속될수록 겉에 마른 흙과 달리 속은 축축했다. 이윽고 익숙한 푸른색 천 조각이 드러났다. 박 씨가 집에서 즐겨 입던 낡은 셔츠 색깔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어서 흙 묻은 맨발과 바짓가랑이가, 그리고 마침내 1시간 가까운 긴장된 작업 끝에 박영철 씨의 시신이 차가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태아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자세였다. 옷은 흙투성이로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입은 마지막 비명이라도 지르려는 듯 벌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흙이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두 손목이 시골집에서 흔히 가축을 묶을 때 쓰는 거친 나일론 밧줄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군중 속에서 경악에 찬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차마 그 광경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숙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실신했고 이웃 아주머니 몇몇이 그녀를 부축해 안으로 옮겼다. 과학수사팀은 구덩이 주변의 증거를 꼼꼼히 수집했다. 어지럽게 널린 여러 발자국 중에는 지훈의 낡은 운동화 자국과 아마도 이숙자 씨의 것으로 보이는 더 작은 맨발 자국도 섞여 있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삽은 버려진 닭장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삼날에는 머리카락 벽올과 오솔프게 닦아낸 흔적이 남은 희미한 빗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현장에서 진행된 부검의 잠정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박 씨의 사인은 질식사, 구체적으로는 흙더미가 기도를 압박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자놀리에는 둔기로 맞은 상처와 피와 출혈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 그 상처는 그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사망 추정 시각은 약 3일 전, 즉 박영철은 아직 미약하게 남아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생매장당한 것이었다. 이 소식은 평화롭던 세빌리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남편이 집 뒤뜰에 안매장되었는데 아내와 아들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 그 잔혹함은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박지훈은 청안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텅 빈 눈으로 차창 밖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법도, 도리도 없는 오직 비뚤어진 증오와 해방감만이 존재하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을까? 청안경찰서의 취조실은 바깥의 불볕더위가 무색하게 숨막히고 서늘했다. 박지훈은 베테랑 수사관으로 이름난 최경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어깨를 살짝 움츠린 채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으로 무의식적인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박지훈 씨, 왜 여기 와 있는지 압니까? 최경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훈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잡아오셨으니 와 있는 거겠죠. 우리는 당신 집 뒤뜰에서 당신 아버지 박영철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했더군요. 최경희는 현장 사진들 구덩이, 시신,
피 묻은 삽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지우는 사진들을 힐끗 보았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다. 도전적인 침묵이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최경위는 어머니 이숙자 씨의 초기 진술에 나타난 모순점과 현장의 명백한 증거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 없는 바위 같았다. 최경위가 박 씨가 평소 지훈에게 퍼붓던 모욕과 멸시의 말들을 언급했을 때 쓸모없는 놈, 밥벌어지 내 놈보단 돌멩이가 낫겠다 같은 말들 끝에서야 지훈의 텅 빈 눈에 기이한 빛이 스쳤다. 기억 하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몇 해 전, 지훈이 중학생이었던 어느 오후였다. 어머니가 학비 내라고 준 돈 몇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그를 마당에 느티나무에 묶어놓고 회초리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때리면서 내뱉는 욕설은 어린아들의 영혼에 뿌려지는 염산 같았다. 옆에서 울며 애원하던 어머니마저 아버지는 거칠게 밀쳐냈다. 그때 지훈은 아버지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숙하지만 이미 뿌리내리기 시작한 증오였다. 그럴 만했어요. 오랜 침묵을 깬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르게 울렸다. 그것이 의미 있는 첫 대답이었다. 최경위는 지훈의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억눌린 울분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그러자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차갑고 단조로웠다. 그는 아버지의 멸시와 공포 속에서 살아온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다. 퇴직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모든 가족은 그의 뜻에 복종해야만 했다. 내성적이고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게임에 빠져 살던 지훈은 아버지의 모든 자증과 실망을 쏟아내는 대상이 되었다. 지훈이 성장하면서 매질은 줄었지만 욕설과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너는 내 인생의 수치다. 아버지는 지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으르렁거렸다. 운명의 그날 밤 12일. 지훈은 어머니에게 얻어낸 게임 머니를 모두 잃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미 험악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지훈을 보자마자 익숙한 레퍼토리가 시작되었다. 돈 어디서 났어? 또 내 엄마 돈 훔쳤지. 이 버러지 같은 놈. 아버지는 지훈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마구 때렸다. 오늘 내가 너를 데려 죽일 거다. 그 말은 수십 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이던 화약고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었다. 지훈 안에서 광적인 분노가 폭발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사무치는 증오만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들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쓰러졌다. 관자놀이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멘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비명을 지르려던 그녀는 핏발 선 지훈의 눈빛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머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보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졌다. 남편의 폭언에 수십 년간 묻어졌던 공포가 이제는 아들 앞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지훈이 조종하는 곡두각시가 되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모자 는 아버지를 뒤뜰로 끌고 갔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애원했지만 지훈은 직접 아버지의 손을 밧줄로 묶었다. 지훈아, 아직 숨 쉬고 있잖아. 아빠 좀 살려줘. 시끄러워요. 지훈은 소리치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같이 파고 같이 흙을 덮으라고 강요했다. 어머니는 첫 삽에 흙이 덮일 때 남편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그 직후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지훈은 흙투성리가 된 채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보며 그가 뱉은 한마디에 그녀는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저한테 욕 못해요. 지훈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낡고 해진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일기가 아닌 "그는 죽어야 해. 그를 조용하게 만들 거야. 입 닥쳐" 같은 문장들이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빼곡하게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분노에 찬 얼굴, 칼, 무덤 같은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낡은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는 사람을 빨리 기절시키는 법, 살인 증거 안 남기는 법, 사람을 몇 미터 묻어야 발견되지 않나 같은 소름 끼치는 검색어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히 순간의 분노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비록 망상 속에서였을지라도 오랜 시간 키워온 병적인 증오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후회합니까? 박지훈 씨. 진술서 작성이 거의 끝나갈 무렵 최경위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수사관을 똑바로 쳐다봤다. 옅은 미소가 다시 그의 입가에 걸렸다. 후회요? 왜 후회해야 하죠? 지난 3일 동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집이 조용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욕설 없는 잠을 잤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욕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제 안의 인간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까지도 해방시켰을 뿐입니다. 그의 미소와 마른 베테랑 수사관들마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것은 관기가 아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있던 악마를 마침내 풀어준 자의 무섭도록 평온한 모습이었다. 세빌리에서 일어난 아들의 부친살해 및 감매장 사건은 청안군을 넘어 충청남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연일 사건을 보도했고 여론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대다수는 박지훈의 반인륜적 행위를 비난하며 그를 악마의 탈을 쓴 페류나라 불렀다. 하지만 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버지의 가혹한 정신적 폭력이 아들을 범죄의 길로 내몬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 씨의 집은 호기심과 공포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특히 해질녘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3개월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박지훈에 대한 살인죄와 이숙자 씨에 대한 범인은닉죄를 다루는 1심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가족과 관계자들 외에도 재판을 지켜보러 온 세빌리 주민들로 가득 찼다. 박지훈은 피고인석에 섰다. 처음 체포되었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다.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의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 이숙자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잔뜩 웅크린 자신의 그림자 같았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변호인은 지훈이 오랜 기간 정신적 학대를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수첩과 컴퓨터 검색 기록을 통해 드러난 비록 생각 속에서였을지라도 계획적인 정황과 피해자를 생매장한 잔혹한 수법은 변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증인들과 지훈, 그리고 이숙자 씨의 진술은 고통스러운 가족 비극을 다시 한번 재현했다. 남편의 폭언 속에서 공포에 떨며 살았던 세월과 아들과 함께 남편을 묻어야 했던 끔찍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이숙자 씨의 증언에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박지훈은 똑바로 서서 법정 전체를 한번 둘러본 뒤 조금의 떨림도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법정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완전히 무뎌져 버린 한 영혼을 향해 분노해야 할지 연민을 느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숙자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저 울며 죽은 남편의 영혼과 죄를 지은 아들에게 용서를 빌 뿐이었다. 휴정 후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박지훈에게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는 가중처벌 사유를 들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숙자 씨에게는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의 법봉이 내려쳐 하나의 사건을 종결지었다. 지훈은 사형 선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눈을 살짝 감았다 뜰 뿐 여전히 무심한 표정 그대로였다. 이숙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박지훈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새빌리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은 공포를 잠재우지 못했다. 그저 어두운 한 장을 덮었을 뿐 질문과 죄책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았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구치소에서의 마지막 나날들. 지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누구와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창문 너머의 허공을 응시하며 보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뎌진 그의 마음에 한 줌의 후회라도 스쳐 지나갔는지, 아니면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만의 비뚤어진 평온을 찾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숙자 씨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황량해진 옛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모든 공간, 모든 흙 한 줌이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는 이웃들의 외면과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외톨이로 살아갔다. 이제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생을 가둘 양심의 감옥이 되었다. 남편의 무덤이 있던 뒤뜰은 평평하게 정리되었지만 그 모습은 매일 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차가운 흙 아래서 일어난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비극적인 결과와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 속에서의 소통과 사랑의 부재가 어떤 파국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억압과 상처가 어떻게 한 인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침묵하던 소년을 악마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증명했다. 세빌리이 소란도 언젠가는 잦아들고 삶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박영철 씨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처럼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 다른 집들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박지훈들이 말없이 고통을 감내하며 증오의 불씨를 매일 키워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 불씨가 모든 것을 태우기 전에 꺼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랑과 이해는 과연 존재할까? 그 질문은 아마도 삶의 한가운데서 답 없는 메아리처럼 영원히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차가운 흙 아래의 그 침묵은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